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이드 경인 윤재춘입니다. 인천광역시 인구가 곧 300만 명을 넘어서게 됩니다. 국내 도시로는 서울과 부산에 이어서 세 번째로 인구 300만 명이 넘는 거대 도시가 탄생하는 겁니다. 18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조그만 어촌이었다고 하죠. 그랬던 인천광역시가 대한민국의 관문으로 또 세계적인 항공과 해운의 중심지로 눈부신 발전을 해왔죠. 인사이드 경인 오늘은 인구 300만 시대를 맞는 인천광역시의 청사진과 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나오셨고요.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하석용 교수가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유 시장님. 네. 인천 인구가 100만을 넘어선 것이 1979년이라고 하죠. 네. 40년 가까이 만에 인구 300만의 거대 도시가 된 건데요. 지금 아마 299만 명을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300만 명을 넘어설까요? 네, 현재는 299만 8천 명 정도 되니까 이제 2천 명을 더 증가가 되면은 300만이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11월 중에 300만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지금 출산율이 낮아서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천 인구가 이렇게 늘고 있다는 거는 다른 곳보다 출산율이 높아서라기보다는 인천에 유입되는 인구가 많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왜 인천에 유입 인구가 많은 거죠? 네, 출산율로 보면은 인천이 합계 출산율이 1.22명이니까 전국 평균치보다 약간 낮은 정도인데요. 결국은 인천으로 기회를 찾아서 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인천으로 유입되는 인구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기회가 있다. 일자리나 경제나 사회나 정주 여건이나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인천을 미래의 그 성장 지역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생각하는 이런 지역이 바로 인천이다. 이런 측면에서 인천의 유입 인구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 참고적으로 최근에 서울도 부산도 대구도 매년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 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되는 곳이 바로 인천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석용 교수님. 인천시 인구가 300만 명이 넘는다는 것, 인구 300만 명 시대의 의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구 200만 대 도시하고 300만 대 도시하고 무슨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까? 인구 300만이 넘었다 그러면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대도시급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시의 인구가 몇백만이 넘으면 뭐 거기 사는 인구들이 더 행복해진다거나 무슨 경제력이 그러면 더 급격하게 증가한다거나 이런 학문적인 기준은 나온 게 없습니다. 근데 시중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은 있었죠. 우리나라의 경우 같은 경우에 이제 인구 한 250만에서 300만을 넘어가게 되면 자립형 도시가 가능해진다. 경제계획이나 이런 거를 스스로 세워서 자립할 수 있는 이제 힘이 생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쉽게 그렇게 단적으로만 그냥 사용하기는 어려운 개념이고요. 역시 도시는 그 도시가 가지는 역사적 특성 또는 그 문화적 특성, 사회적 여러 가지 특성들을 고려해서 이제 그 크기가 유용하냐 아니냐 판단을 해야 되겠죠. 쉽게 인구 300만이 되는 도시가 평양이 300만이죠, 지금. 미국의 시애틀이 300만입니다. 우리가 300만. 이 도시 셋을 비교해서 그러면 어떤 가치나 목표를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그 객관적으로 그런 거는 아니겠죠. 이제 도시학을 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든 이 도시를 지금은 하나의 도시보다는 블록별로 그러니까 인천 그러면 수도권, 한국을 바라보면서 서울과 인천을 묶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러는 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300만이라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갖느냐 이것만을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있습니다. 가족이 늘어나면 그 가족들의 능력을 제대로만 조합을 해내면 그 가정의 전체적인 경제력의 크기가 증가하게 될 거다. 좀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다, 그 집이. 그런 가정은 경제학에서도 가능한 얘기죠. 다만 이제 그 인구가 늘어난 만큼 그만큼 그 가족들이 사용해야 될 시설도 늘어날 테고, 사회적인 이제 비용이 그만큼 또 증가해야 되겠죠. 더구나
가족 간의 갈등 비용까지 생기고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이제 더 많은 비용을 발생시킬 수도 있을 거다. 이런 것들을 이제 살림살이 하는 우리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각별히 사전에 유념하셔야 되겠죠. 네, 유정복 시장님. 네. 네, 인구 300만 시대를 앞두고 인천시도 거기에 맞는 시정의 청사진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네, 인구 300만이 된다고 그래서 하석은 교수님 말씀대로 그날로 뭐가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겠죠. 네. 그러나 300만 거대 도시가 되게 되면 행정 기본 틀에 대한 변화도 일부 있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그런 거대 도시로서의 우리의 그 시정 방향을 제대로 정립하고 이에 맞추어서 새로운 그 지역 발전 청사진 제시와 함께 그 노력이 실천 계획이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시에서는 비전 2050 계획을 세우고 또 이에 대한 구체적인 향후 종합 발전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300만 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애인 페스티벌 사랑의 자 인천인 네. 그래서 인천을 사랑하는 그런 시민적 힘을 모아나가는 페스티벌도 준비해 가면서 300만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인천 시민들 상대로 조사해 본 결과 인천이 추구해야 할 미래 가치 이게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풍요와 성장, 안전과 안심 이런 가치를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조사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장님은 임기 이제 절반을 넘기셨는데 이제는 어떤 장밋빛 청사진보다는 어떤 실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의 미래 가치로 우리가 풍요, 성장, 안심, 안전 이런 부분을 중시하면서 네. 이것을 인본, 그다음에 역동, 청정이라는 큰 세 가지 미래 가치를 갖고 준비를 하는데요.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동안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소하는 데 노력했다면은 이제는 시민 행복의 체감 지수를 높이는데 주력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인천 주권 시대를 선언하고 네. 그 내용 중에 이제 교통 주권이나 민생 주권, 해양 주권, 환경 주권 거기다 최근에 이제 문화적인 측면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문화 주권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인천이 중심이 되는 시대를 열어가겠다. 지금까지 조금 아까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은 뭐 대한민국의 관문이다. 그다음에 네. 수도권에 있는 큰 도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인천이 중심이 되고 이 인천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중심적인 지역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인천이 주인 정신을 갖고 주권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인천 주권 시대를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어서 인구 300만 시대 인천의 과제를 하나하나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KBS 보도를 보시고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2년 전 제17회 아시안게임이 열렸던 주경기장입니다. 2주간의 열전이 끝난 뒤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관리 유지비로만 지난해 34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연말부터 복합 상영관을 시작으로 내년 중반기까지 5개 점포가 입주해야 흑자 전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임대료가 이제 이렇게 상당히 나가다 보니까 한 4회 정도 이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5회째 이제 대형 그 업체가 들어와서 아시안게임을 위해 신축한 경기장만 16곳에 이르다 보니 인천시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35%가 넘어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롭게 개발된 신도심과 원도심 간 발전 격차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 중심지와 신도심의 재산세 부과액은 원도심과 도서지역에 비해 최고 23배가 넘을 정도로 빈부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공공도서관과 미술관 등 문화시설 수는 88개에 불과해 전국 17개 시도 중 11번째일 정도로 문화적 인프라는 빈약합니다. 인천시는 최근 각종 예산 절감을 통해 채무 비율을 30%까지 줄였고 내년에는 재정 정상화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구 300만 시대를 맞은 인천시정이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염성입니다. 네, 하석용 교수님. 네. 네, 인천시가 처한 상황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녹록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흔히 인천 얘기들을 요즘에 하면은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인천 재정
형편없잖아요. 이 얘기들을 네. 이제 제일 먼저 문제로 지적을 하곤 합니다. 부채도 많고 과연 중앙관리 대상이 안 될 거냐, 끝까지 버텨낼 수 있겠냐, 네. 뭐 이런 질문을 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물론 이제 이 문제를 안상수 시장 때부터 집중적으로 이제 추궁해 왔던 사람이고, 사실 7조 원의 부채 문제를 구체적으로 숫자로 만들어낸 장본인이 전데, 네. 근데 이제 물론 지나치게 재정이 불실하고 부채가 많다면 그럼 뭐 당연히 안 좋겠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안 좋은 면이 한둘이겠습니까? 여기서 다 말할 건 아니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인천의 모든 제품이나 서비스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인천의 이제 산업 공동화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진행되면 이것이 인천의 재정 그 기반 자체를 스스로 파괴하는 이런 이제 자가 면역 증상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네, 유정북 시장님. 지금 하 교수님이 잠깐 언급은 하셨습니다만은 인천의 문제가 부채 문제, 재정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가장 네. 중요한 게. 시장님 선거 공약을 보니까 부채 도시를 부자 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셨던데요. 네. 그동안 2년 동안에 얼마나 줄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2년 동안에 한 2조 정도 부채를 줄였습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시장이 되면서 정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 재정 건전화를 이룩해 나가는 것이다. 네. 이런 제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하석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채의 원인부터 시작해서 또 이에 대한 분석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하든지 부채도 줄이고 재정 건전을 이룩해야 되는 것이 시장으로서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정말 2년 동안 저와 우리 모든 공직자와 또 시민들이 함께 협조를 해서 13조가 넘었던 부채가 이제 11조로 떨어졌고, 또 앞으로 이러한 기조화에서 시정을 운영해 나간다면 내후년도에는 9조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비교적 이 재정 건전화 문제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일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인천의 미래의 비전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다 하는 네. 측면에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부채는 계속 줄여 나가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또 이제 각도를 달리해서 본다면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못 한다. 이렇게 되면 또 그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뭐 제가 질문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부채 갚는데 또 연연하다 보면은 꼭 해야 될 사업을 못 한다 하면은 그 미래의 성장 능력을 또 상실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세세한 얘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하나는 첫째는 세입 구조를 튼튼히 하는 것이 일단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그동안 2년 동안에 국비와 교부세 등이 2014년에 비해서 작년하고 올해 더 확보한 게 약 1조 원이 됩니다. 이렇게 네.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것과 동시에 세출 측면에서는 정말 아주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좀 불필요한 또 조정이 가능한 세출 문제는 조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미래의 인천의 성장을 위해서 담아야 될 예산은 반드시 담고, 네. 또 앞으로는 시민 행복과 관련된 그 민생이나 특히 이제 복지, 문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해 가면서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은 재정 건전을 이룩하면서, 그러나 필요한 예산은 담으면서 어려운 숙제입니다. 분명히. 그렇지만은 2년 전에 비해서는 상황을 상당히 많이 호전시켰고 또 그런 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내는데 시정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네. 네, 하석영 교수님. 네. 네. 인천시 부채 감축이 주로 중앙정부 재정에 지나치게 의존한다. 이런 지적도 있던 것 같은데요. 시장 개인의 정치적 역량보다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신 말씀이시죠. 지방재정의 입장에서 보면은 중앙에서 돈 많이 받아오면 일단은 좋죠. 네. 일단은 공무원들도 일하기 좋고 시민들도 또 여기저기 좋은 일 많이 하게 되니까 좋겠죠. 그런데
문제는 중앙에서 주는 지원이라는 자금은 대단히 높은 정치성을 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늘 지속적이 될 수 있느냐, 안정적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데에 문제가 있고, 재정이 과학적으로 안정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오히려 이제 장애가 되는 중앙 의존적이고 정치 의존적인 재정이 되는 그런 우려를 가질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렇게 해서 중앙에서 오는 돈이 많아진다. 네. 이런 돈들 가지고 진짜로 유 시장님처럼 부채를 줄이는데 많이 쓰겠다 이런 각오가 없다면 돈 왔는데 우선 사업 못하던 거 더 펼치고 보자. 이런 이제 방만한 재정을 오히려 조장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자꾸 개발 사업 같은 데 매달리게 되다 보면 이제 이게 재정이 역에 유출되는 돈은 여기다 뿌렸는데 엉뚱한 대로 이제 귀착이 돼가는 이런 현상들. 네. 이걸 통해서 이제 부패와 부조리가 이제 심화될 수도 있고 우리는 그런 현상들을 사실 지방자치단체 재정 속에서 오랫동안 많이 봐왔거든요, 실제로. 네. 재정이라는 거는 규모가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무엇보다도 항상 과학적이냐, 쓰임이. 성립부터 과학적이냐, 그리고 깨끗하냐. 네. 그것이 결국은 이제 재정의 관건이겠죠. 아버지 지원 많이 받는 거에만 의지하는 아들 성공하기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일자리 부족과 실업이 대한민국의 최대 화두 아니겠습니까? 지금 인천시의 우선 과제도 아마 양질의 일자리 창출일 텐데 그런데 인천의 제조업 성장률을 보니까 광역단체 가운데서 최하위권이다 이런 통계가 나오던데요. 어떻습니까? 예, 인천은 이 개항을 통해서 산업화 근대화를 시작한 곳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10개 산업단지가 있는 많은 공장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네. 제조업이 비교적 발달된 지역인데 그동안 산업 구조의 변화가 오다 보니까 과거와 같은 전통 제조 산업이 좀 여러 가지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인천의 주안 부평산단이라든가 또 남동 공업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단 재구조화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혁신을 지금 해나가는 것을 정부하고 협의해서 해나가고 있고요. 또 네. 무엇보다도 인천은 또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의 문제라든가 또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특허나 지적 재산권과 같은 이런 그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기업의 환경을 개선시켜 나가는 등 인천의 산업 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하 교수님. 네. 인천의 주력 산업이나 뭐 노동시장 구조를 봤을 때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뭐 인천시가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세를 좀 가지고 있는 먹고 살 만한 도시다 이런 도시들을 이제 들여다보면 특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네. 그 도시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사는 도시냐가 분명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대형 도시들 수도권의 대형 도시가 되면 이제 종합 박물관 같이 이제 종합 백화점 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지 않은 형태 인천 정도 클래스의 도시들은 유명한 도시는 반드시 그 도시가 뭐로 먹고 사는 도시냐라고 물으면 한 번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도시라는 건 결국 먹고 살 거리를 살아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장소입니다. 거기에 먹고 살 거리가 분명하지 않다면 그 도시는 당연히 쇠퇴하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네. 인천도 옛날에는 먹고 산다는 게 분명했어요. 무엇으로 먹고 사느냐. 항만 경기가 있어야 하고 수출공단 경기가 있어야 하고 목재공단 경기가 있어야 하고 이게 딱 구분이 돼서 이 먹고 살 거리가 중심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제 개발 위주의 이제 논쟁으로 가면서 정치력이 이제 강하게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무언가 좀 근사한 걸 해야 되겠다 이러고서 이쪽 거 저쪽 거 막 들여다보고 완전 백화점식 목표가 생겨났었단 말이죠. 네. 지구상에 있었던 각 도시의 개발 계획 중에 이름 있고 좋은 것이고 인천에서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다 해봤어요. 네. 테마파크부터 무슨 첨단 저희 IT 도시를 만든다, BT, NT 도시를 만든다 다 해봤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 뭐가 됐느냐? 인천 경제 코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재정이 그쪽으로 마구 낭비가 되고 도시계획이 그렇게 이제 집중되지 못하고 도시계획이 산만해지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의 효과까지도 막 생겨나게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도시의 코어가 없어져 버려요. 산업의 코어가 없어졌어요. 지금 인천 시민들에게 인천은 뭐해서 먹고 사는 도시요? 이러고 물으면 한마디로 대답할 사람이 없습니다. 모르겠다 합니다. 실제로 통계를 봐도 알 수가 없어요, 이제. 그래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무엇이 되었건 간에 인천 경제 코어를 만들려고 해야 된다. 네. 하나의 코어를 만들어서 그거를 성공시키고 실타래를 풀어내듯이 거기서 경제 파급 효과, 확산 효과를 창출해내야 한다는 거죠. 네. 그 마치 하나의 그 옷감을, 멋있는 옷감을 짜듯이 그와 같은 생각. 우선 실타래를 만들어야 옷감을 짤 거 아닙니까? 코어를 만들어라. 이런 코어를 좀 만드는 작업이 성공을 했으면 하는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유정복 시장님. 네. 네, 시장님 선거 공약을 보니까 경인 전철을 지하화한다. 네. 또 인천발 KTX를 추진한다. 이런 공약이 눈에 네. 띄더라고요. 네. 근데 이 두 가지만 해도 9조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네.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네. 이미 그 당시에도 다 분석을 했지만은 네. 실질적으로 이 재원에 대한 대책을 사실 다 감안을 해서 공약을 한 부분인데요. 네. 우선은 제가 인천 주권 시대를 얘기하면서 교통 주권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경인 고속도로도 또 경인 철도도 철도 고속도로가 전부 다 인천에서 출발했습니다. 예.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서울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작용됐다면은 이제 인천이 중심이 돼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지난 100년이 넘는 철도 그리고 이제 50년 가까이 된 고속도로도 근본 틀이 바뀌어야 된다. 이래서 제가 한 것이 경인고속도로, 경인전철, 그 다음에 인천발 KTX 네. 이것을 주력으로 공약도 하고 추진해 왔는데요. 다행스럽게 인천발 KTX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 계획뿐만 아니라 예산 그리고 예탁까지 다 돼서 이제 신속하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또 경인 고속도로 지하하는 부분도 이미 정부 계획에 의해서는 확정이 됐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민간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크게 재정 부담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이제 이 이후에 경인 전철을 지하화하는 부분이 아직 지금 이제 검토 중에 있는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국비와 지방비와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민간 사업과 이것을 네. 혼합해서 해나가기 때문에 재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것은 사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하고 정부하고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사업을 확정 짓고 이에 따른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이런 주요한 도로나 철도망 계획은 인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전제가 된다는 시각을 갖고 아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네. 네. 하 교수님. 네. 지금 유정복 시장님이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KTX랄지 뭐 GTX 사업 이런 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기왕 추진되고 있는 거를 제가 딴지 걸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네. 거기에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A 지역과 B 지역의 도시를 서로 교통이 원활하도록 연결을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예측한다는 게 그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죠. 네. 두 개의 소통로를 연결을 하면 그 사이로 인원과 물류가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득도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의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흐름이 많을 거냐에 따라서 한쪽은 공동화될 수도 있고 한쪽은 과밀화될 수도 있는 거죠. 경인고속도로가 그 아주 산 증거입니다. 물론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는 더구나 그 예측을 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네. 경인고속도로가 한동안은 수도권에 밀집을 가져오고 시골에 이제 공동화를 가져왔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다시 또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네. 경제적으로 진짜 이것을 평가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이거는 이제 도시경제학에서는 오픈리스의 문제라고 하는 개방성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도시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개방성이 어떻게 작용할지 알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특히 인천 시민들은 역외 소비가 많기로 유명한 시민들입니다. 서울 가서 1년에 60조 원 정도 GRDP인데 8조 원 정도를 서울 가서 써버린단 말이죠. 부산까지 직통으로 마구 왔다 갔다 하게 하면 인천 시민이 부산 가서 쓰는 돈이 많을까, 부산 시민이 인천 와서 쓰는 돈이 많을까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오픈레이스의 문제가 경제성 분석에서 반영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 됐을 걸로 압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건 따라서 다른 지역에서 인천에 와서 돈을 쓰게 할 수 있는 요소를 동시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인천의 경제가 소득이 공동화되는 현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것들까지 좀 면밀하게 고려가 되면 그러면 정말 명품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시장님. 지금 하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하석영 교수님은 워낙에 이런 네. 부분에서 분석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건 또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은요, 이 경제 논리 이전에 기본적으로 당연히 지역이 다른 어느 지역과도 쉽게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또 흐름을 원활히 해 나가는 것은 성장 발전의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제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은 서울을 거쳐야만이 부산을 가고 대구를 가고 광주를 가는 이 구도를 깨버린다는 것은 인천으로서는 아주 혁신적인 얘기입니다. 네. 그 인천발 KTX가 이제 내년도면 수인선이 전부 개통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바로 수원의 그 어천에서 경부선을 접속시켜갖고 비교적 간단한 공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 3,800억 정도를 전액 국비로 부담을 해서 이제 인천을 출발해서 인천에서 KTX를 타고 부산까지 2시간대, 광주, 대구는 1시간대에 도달하는 시대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볼 때 역의 유출이나 이런 문제를 떠나서라도 분명히 인천 발전에는 아주 새로운 획기적인 전개가 된다. 그리고 인천은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게 공항이 있고 항만이 있고 경제자유구역이 있고 이러한 가치를 갖고 있는 곳이 사실상 우리나라에 없거든요. 그래서 인천의 미래 그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인천 교통주권을 확보하는 것은 우선적인 방법, 정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시장님 이제 화제를 좀 바꿔보겠는데요. 인구 300만 시대에 걸맞는 인천시의 교육주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교육 인류 도시 인천을 만들 보관을 갖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교육 분야를 시장으로서 뭐 다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죠. 교육 당국이 있죠. 그런데 저도 무엇보다도 교육, 문화, 또 복지 이런 부분이 진정으로 제대로 된 지역만이 그 지역의 시민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처음에 저도 교육 예산을 전체 예산의 10%라는 공약도 하고 이렇게 중점을 두겠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막상 살펴보니까 이 재정 문제가 워낙에 이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교육과 관련한 재정 운영은 기본 틀을 좀 바꾸어서 이번에 운영을 내년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지출해야 될 교육 전출금 외에 정말 필요한 교육 예산이 무엇이냐 하는 걸 찬찬히 살펴서 예산을 반영하고 지역이 교육 경쟁력을 있어야 된다는 건 당연하죠. 특히 인천의 경우는 그 인천 글로벌 캠퍼스가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외국 대학들이 와서 공동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고 외국에 안 가고도 여기서 외국의 명문 대학을 다니고 졸업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걸 키워나가면서 교육 특화를 이뤄나가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인천이 바로 이걸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되는 국제 교육 도시로서의 발전을 해나가고 물론 중요한 것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뭐 교육적인 측면, 인성적인 측면을 뒷받침해주기 위한 시정, 재정이나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네, 하석영 교수님. 예. 뭐 또 다른 차원의 얘기인데 인천이 도시 규모에 비해서 어떤 문화적인 기반 시설이 빈약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게 타당한 지적입니까? 예, 인천은 뭐 아주 인천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상표처럼 서울 경제 문화 사각지대 뭐 이런 얘기를 오랫동안 들어왔죠. 인천 컴플렉스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가 됐는데요. 네. 그런데 문화라는 것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의적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 이것도 어려운 문제뿐만 아니라 인구 300만 시대가 됐으니까 무슨 시설 몇 개 있고 무슨 시설 몇 개 있고 이래야 되느냐 거기에 답이 있느냐 그런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문화라는 문제를 시설과 뭐 기반 만들기 돈 들여서 이거 하는 데다가 문화의 시각을 둔다면 그거는 우리가 서울하고 아무리 경쟁해봤자 이길 방법이 없죠. 그 돈 아무리 퍼부어봤자 그 서울과 같은 시설 만들 수도 없고 그런 이 문화 기반을 구축하기는 어렵겠죠 단기간에. 무엇을 인천 정신의 코어로 할 것이냐. 네. 무엇을 인천 문화 정신의 코어로 해야 이것이
나머지의 생산성 있는 파급 효과를 낼 거냐. 이거에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로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합니다. 제안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하나는 인천은 어쩔 수 없는 항구다라는 개념을 잊지 마라. 항구의 항구다운 문화, 항구다운 예술, 항구다운 이 문화 기반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 잊지 마라. 두 번째 이제 강화의 문제인데요. 강화를 인천이 지금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강화에는 그보다 더 주목할 게 고조선의 문화가 사적지로 지정이 돼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와 연결된 동시대의 문화 자료가 사료가 백령도부터 영도까지 패총이라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소재로 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고조선을 중심으로 한 민족 역사의 재구성이 인천에서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것들을 발견하고 구축해내는 그런 작업, 코어로 구축해내는 작업, 이제 그거를 해야 될 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인천시의 핵심 현안 몇 가지를 추가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유정국 시장님. 네. 근데 시장에 출마하시면서 100대 공약을 내세우셨고요. 네. 또 취임 100일을 맞아서는 8대 전략사업 네. 육성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임기 절반을 넘겼는데 지금 어느 정도나 진척이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워낙에 많은 사업들이 전개가 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대형 사업들을 그동안에 지지부진했던 것을 정상화시켜 놓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네. 뭐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이루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아까 하석영 교수님도 그런 말씀, 코어를 자꾸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핵심적인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문화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8대 전략 산업, 이것은 뭐냐면 인천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공항이 있고 각종 산업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첨단 자동차, 또 항공기, 그리고 물류, 그다음에 바이오나 네. 이런 관광, 이런 부분들은 인천의 전략적인 상품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여기에 GCF가 있기 때문에 이 GCF 금융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집중적인 타겟을 설정해서 해나가겠다. 그리고 이거는 관광 문화가 다 연결되는 게 우리 하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인천이 문화가 없는 곳이 아니라 사실 너무 많습니다. 네. 선사문화 시대부터 시작해갖고 개양 창조 도시로 시작된 많은 문화 인프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하게 좀 선택적으로 하되 집중적인 그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관광 산업도 아주 중요한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관광공사도 발족을 했고요. 또 개양 창조 도시 프로젝트도 하고요. 또 서울이나 대구나 대전이나 갖고 있지 않은 168개의 섬이 있고 해양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주력을 해나가는 것이 인천시의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님, 그 외국 기업이 발을 빼면서 영종 복합 리조트 사업이 여기 한때 위기를 맞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다행히 최근에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났죠. 앞으로 뭐 다른 돌발 변수는 없겠습니까? 네, 물론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영종에 3개 그 복합 리조트가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미 파라다이스 시티는 내년도에 이제 준공이 될 것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인스파이어 IR이 내년도에 착공되는 것으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건 LOCG 문제인데 이게 이제 리포 앤 시저스가 같이 참여했다가 리포가 사실상 빠지는 상황이 돼서 시저스에서 다른 대체 투자자가 지금 선정이 돼서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복합 리조트 사업이야말로 관광 산업이면서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에 결정적으로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또 지역 경제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면서 이것이 주변의 연관 산업하고도 다 관련되기 때문에 영종 지역을 중심으로 한 복합 리조트 사업은 인천의 또 다른 하나의 성장 산업으로서 자리를 잡아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차질은 없습니다. 네. 네, 하석영 교수님. 네, 인천시가 이제 송도 국제도시를 바이오 산업의 메카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바이오 산업이 인천시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 받을 때 제가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이게 전부 인천인이라고 하더니 반인천인이 아니야 이런 소리 들을까 봐. 왜냐하면
나는 즉시 찬성할 수가 없다. 인천이 지금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질 않았다. 네. 셀트리온이 들어온 지도 아직 이제 10년도 채 되지는 못했고, 삼성이 들어와서도 처음에 헤매다가 이제 잠깐 또 쉬기도 했다가 이제서야 이제 정상 가동 들어갔는데, 이 둘이 들어온 이유가 전부가 공장 땅값 거저주는 바람에 들어온 거란 말이죠, 원인이. 네. 여기에 무슨 바이오가 꼭 들어와야 될 이유가 있어서보다 그것 때문에 일단 들어왔단 말이죠. 인천은 여태까지 제약회사 하나가 제대로 된 제약회사 하나를 길러본 적이 없습니다. 네. 길러보고 관리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도시죠. 지금 아마 인천시 공무원 중에서 바이오 산업이라는 것,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공무원들이 과연 얼마나 육성이 돼 있을지 전 알 수 없는데요. 네. 지금 그런 이제 바이오 산업이 들어오면 그 안에서 이제 이 박테리아를 가지고 이제 조작을 하든지 바이러스를 가지고 조작을 하든지 이런 일들이 막 생겨나는데, 그 폐기물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인천 시민들은 거기서 폐기물이 얼마나 나오고 그것을 얼만큼 어떻게 치우고 있는지를 아직 모릅니다. 제가 인천시의회 의원들한테 거기 간다고 해서 몇 번 부탁을 해봤는데 네. 저한테 돌아온 답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과연 이것을 중점 육성 사업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렇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좋다. 뭐 또 앞으로 돈 되는, 이건 미래 성장 산업인 거 분명하고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미래 산업인 거 분명한데, 그걸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기왕에 투자해서 들어간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열심히 도우면서 관찰하고 배우고 우리의 행정적 역량을 키우고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 지금 단계 아닌가. 그런 초기적 협력 단계이지, 우리가 이것이 곧 미래의 장미꽃을 필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적어도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진지성을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교수님. 예. 그렇다면 항공 관련 산업은 어떻습니까? 인천이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기에는,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인천 국제공항도 있는데 왜 항공 관련 산업은 인천이 아니고 경남 사천 뭐 이런 데가 중심지가 돼 있나,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인천 8대 전략산업 육성방안 종합토론회에 나온 이제 발표 자료집입니다. 네. 그 중에서 항공산업 육성 분야 부피가 요만큼입니다. 네. 근데 항공산업이라는 거는 황금알을 낳는 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나 유럽에서 개발한 A380 같은 것들 뭐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사가고 막 이래서 대박 터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A300 시리즈가 전부 그러고 있는데, 그러나 진짜 그러냐? 항공산업이라는 건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공항관리산업부터 공항 운영하는 사업부터 항공기 제조업, 그거의 서비스, 그거에 관련된 인력의 양성, 그거에 보조된 뭐 케이터링 산업까지 네. 끝도 없이 이 방대한 범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항공산업이라는 것이. 근데 제가 이걸 읽어보면서, 그래서 인천 뭘 하겠다는 거야, 그 많은 것 중에서. 그 많은 분야가 더구나 지금 세분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세분화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인천이 이걸 다 한다고? 무슨 돈으로, 무슨 인력으로, 무슨 행정력으로, 모르다가 무슨 해본 경험이 있는데. 제가 참 유감으로 하나 생각하는 게, 이 일전에 인천시청에서 이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거 발전 관련. 거기에 발제자부터 토론자들, 이걸 제작한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안타까움을 가졌어요. 인천에서 그래도 이 얘기 하려면 이게 전 세계적인 경쟁산업이라는 수준을 인정한다면 그걸 다룬 사람들 중에 그 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야 될 거 아니야. 전부 아마추어들이 이 얘기해갖고 되겠냐. 더구나 대한민국에서 이거 제일 먼저 한 사천에 있는 항공우주산업 이쪽 담당자라도 전문가라도 좀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칼 아시아나라도 나오든지. 이거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분명한데 그들이 앉아서 이 얘기를 하고 그거를 인천에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서두를 일이 아니다. 항공산업을 면밀히 분석하고 인천의 그 분야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이냐를 논리적으로 결부짓고 그래서 선택하고 그것부터 시작해보는
이렇게 단계 차곡차곡 나가려고 하는 진지한 이런 자세가 아니면 또 우리 옛날에 백화점식으로 벌려놨던 그 개발 계획도 실패한 그와 같은 전철을 밟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상당히 지금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네. 하석영 교수님께서 이제 정말 모든 산업이나 정책이 제대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제 그렇게 주시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을 봐야 될 겁니다. 이 지방정부라는 것이 모든 전부성을 다 갖고 완벽한 준비와 전제 조건을 갖고선 정책을 네.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지역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 과연 뭐냐를 우선 판단해야 되고요. 이것을 살려나갈 수 있는 충분한 입지 여건이 되느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이것을 추진하는 의지와 또 각종 국가 정책 또 다른 민간 부분을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한 겁니다. 인천은 아까 바이오 얘기했지만 사실상 바이오는 내후년 2018년도가 되면은 인천이 바이오 의약품 생산 기지 제1도시가 됩니다. 전 네. 세계에서. 이것은 엄청난 일이거든요, 사실은. 이 바이오가 단지 어느 회사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이제 대학의 바이오과를 두고 여기에 고용이 창출되고 이것을 통하여 한 연관 산업이 되기 때문에 송도 국제도시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생산 기지를 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엄청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네. 항공 문제는 좀 복잡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도 세계적인 국제공항이 있는 곳이 인천이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산업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네. 다만 지금 얘기한 대로 그동안의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해 나갈 것이냐 해서 항공산업 산업 융합 복합 그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대학과 또 인천공항공사, 국토부, 인천 이런 데가 함께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MRO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만들어 가는데 시에서는 분명하게 지역의 여건을 어떻게 좀 잘 살리고 우리의 경쟁력을 만들어갈 것이냐 이것이 이제 초점이고 앞으로 그런데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하 교수님처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좀 세세한 계획에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죠. 네. 제 생각에 어떤 경제든지 후발주자는 그 이제 경제학에서는 캐치업 에펙트라고 이제 따라잡기 효과라고 그러지 네. 않습니까? 앞에 간 주자를 따라잡으려면 앞에 간 사람의 2배 이상의 역량을 축적하지 않으면 앞에 간 게 따라잡기 어렵다. 네. 이건 경제학의 아주 통설이죠. 근데 지금 항공기 분야 같은 거 천진에 가면은 지금 A380 시리즈의 조립 공장이 지금 왕성하게 돌아가죠. 중국에는 내국에 있는 공항만도 1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엄청나게 투자하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일본도 지금 이제 그 작업을 시작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2배 이상의 역량을 축적할 수 있고 인천시라는 행정단위가 그걸 할 수 있느냐. 우선 우리가 제일 먼저 해봐야 될 건 이 관련 기업들, 투자할 수 있는 자본들과 우선 대화해보는 것. 진지하게 그들과 먼저 대화해보는 것이 우선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하석영 교수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다 사실상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시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을 발휘해 나가면서 외부적인 그 역량을 다 가미시켜 나가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전략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분명한 타겟을 설정을 하고 이것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동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에서는 인천이 가장 좋은 입지 여건을 갖고 있고 또 인천이 해에 나가지 않는다면은 대한민국에서 어디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겠느냐. 바이오가 그렇고 뷰티가 그렇고 또 항공산업이 그렇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천이 역시 중심에 서야 된다 하는 부분은 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하석영 교수님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국가와 지방을 구분할 것도 없이 이제 공적인 살림의 요체는 정치와 행정의 효율적 결합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이제 날이 갈수록 정치는 계속 요란해지기만 하는데 그 속에서 행정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무기력해지는 것 같은 모습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행정이 무기력해지면서 합리적인 과학 행정이 죽어버리고
사회의 긍정적인 이제 역동성이 사라지게 되고 행정은 진부한 수사 언어로다 이제 번복이 된 이런 이제 행정만 내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패와 부조리가 확장되고 이런 모습들을 이제 지켜보고 있는 게 시민들로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도시의 목표는 언제나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이 풍요로워야 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안정과 쾌적해야 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사는 게 재미있다라는 걸 느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행정을 하더라도 이 행정이 거기에 기여하는가? 이것만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판단해 보면 되거든요. 네. 이러한 합리성과 과학성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지금 정치가 해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있는 행정을 만들어서 우리 앞에 제시해 줘야 되는 것들이 정치가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마침 이제 자타가 인정하는 행정의 달인이신 이제 유 시장님이 인천을 맡으셨으니까 솔직히 그런 기대를 합니다. 정말로 명품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을 한번 모범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좀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유정복 시장님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네, 인천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소중한 자산과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네. 그야말로 개항 창조 도시로서 산업화 근대화를 시작한 곳이고요. 또 역사적 문화 자산을 많이 갖고 있고요. 또 오늘날에는 세계적인 공항과 항만과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정말 훌륭한 성장 동력,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인구 300만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인천은 이런 갖고 있는 천혜의 자산과 가치를 잘 활용하고 300만 시민이라는 거대 도시가 정말 미래로 향해서 가는 힘을 결집해 나간다면은 그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뿐만이 아니라 세계를 선도하는 도시로 발전해 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도시라고 이미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인천을. 그래서 네. 저는 인천의 이런 가치를 잘 살려나가서 300만 시민과 함께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인천을 반드시 만들어 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도 300만 인천 시대를 맞이해서 더더욱 큰 관심으로 지역을 사랑하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인구가 300만 명이 넘는 거대 도시가 된다고 해서 시민들의 행복 지수가 저절로 높아지는 건 아니겠죠. 양적인 팽창에 걸맞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내실 있는 정책의 집행을 인천 시민들은 기대할 겁니다. 오늘 논의한 여러 정책들이 실제 성과로 열매를 맺어서 인구 300만 시대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인천을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인사이드 경인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